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전 영상에서 제가 미국과 중국의 최근 경제 지표를 정리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촬영 당시 9월 미국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지 않아 영상에 담지 못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국 제조업 지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일 밤 47.8이라는 충격적인 ISM의 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47.8이라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이는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로서 이로 인해 미국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졌습니다. 미국도 경기 침체의 그늘에서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제조업 PMI는 제조업 부문 구매 관리자의 활동 수준을 측정하는 수치로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 미만은 경기 위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ISM의 제조업 PMI라 조금 어렵죠. 이번 기회에 잠깐 공부해 보겠습니다. 매월 첫째 날 ISM이라는 단체에서 PMI 지수를 발표합니다. 와, 영어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닙니다. ISM은 Institute of Supply Management로서 공급 관리자 협회입니다. PMI는 Purchasing Manager Index로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즉, ISM의 제조업 PMI는 공급 관리자 협회에서 발표한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공급 관리자 협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어떤 협회에서 여러 기업들의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응답을 토대로 이번 달 지수는 얼마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급 관리자 협회는 각 기업의 구매 관리자를 대상으로 무엇을 조사할까요? 신규 주문, 재고 수준, 생산, 물품 배송, 고용 환경, 이 5가지를 조사하고 각각 가중치를 곱하여 제조업 PMI를 산출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신규 주문이 가중치가 30%로서 가장 중요합니다. 일반 소비자나 다른 기업들의 신규 주문이 많아야 제조업 PMI가 높게 나온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경기가 좋아야 결국에 제조업 PMI도 높게 나옵니다. 9월 제조업 PMI는 47.8이 나왔고 각 항목별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8월에 비해 신규 주문은 늘었지만 다른 대부분의 항목이 안 좋아지면서 최악의 제조업 PMI가 나온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잠시 멈춤하시고 항목별로 보시면 됩니다. 주식 투자자분이라면 당연히 ISM의 제조업 PMI를 잘 보셔야 합니다. 제조업 PMI가 좋게 나와야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것이고, 이는 당연히 주가 상승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지수에는 구매 관리자의 심리적인 요소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100% 신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즉, 휴먼 에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도 자기 회사에 체감이 되지 않으면 설문조사할 때 그냥 경제가 안 좋다라고 대답을 하겠죠. 이 지표가 과연 미국 증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이 미국 나스닥 지수 월봉 차트이고 아래쪽은 ISM의 제조업 PMI입니다. 경기 확장과 수축의 경계를 나타내는 50에는 빨간 줄을 그었습니다. 느낌이 오시나요? 저는 잘 안 옵니다. 과거 2008년 금융위기 때를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007년 10월 11월 고점을 찍고 하락하는 중이었고, 그때 당시 제조업 지수는 50 부근에서 움직였습니다. 물론 당시 고점인 57 대비 많이 하락한 상태이긴 합니다. 자, 눈을 감아보세요. 잠시 심호흡을 해보시죠. 숨 마셨다, 들이내셨다. 말이 이상하네. 어쨌든 여러분은 지금 2007년 10월로 왔습니다. 지금 나스닥 지수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이 고점이니 아니니 하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제조업 PMI를 봤습니다. 50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50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걸 경기 침체의 전조 증상이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2006년 57이라는 고점 대비 많이 내려왔으니 경기 침체의 시작이라 할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아직 50 부근이니 버틸만 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할 때 매수는 쉽지만 매도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버텼다고 칩시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제조업 지수가 급락한 2008년 8월이 돼서야 여러분은 이제서야 주식 망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때 팔 건가요? 이미 주가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제조업 PMI는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가 절대 아닙니다. 다만 제조업 PMI가 50 아래로 내려가면 우리는 이제 투자하는데 조심해야겠구나라는 경각심을 가지면 됩니다. 자, 이제 눈을 떠보세요. 악몽 같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미국 주식 최고점에서 전량 매도하고 그 돈으로 금을 장전했습니다.
해외 증권 계좌도 이미 지워버렸습니다. 저의 구독자님들이라면 잘 아실 거라 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물론 지금 상태에서 미국 증시가 다시 반등하면서 급등할 수도 있습니다. 한치 앞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거대한 뉴욕 시장을 평가합니까? 저의 의견은 늘 참고로만 봐주시면 됩니다. 저는 늘 확률에 베팅하는 사람입니다. 제조업 지수가 50 아래로 내려갈 듯 말 듯한 구간에서 주식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기엔 어렵습니다. 물론 저는 제조업 지수 하나만 보고 미국 주식 전량 매도라는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경기 침체의 시작은 제조업 침체부터 시작됩니다. 제조업이 무너지면 다음 차례는 무엇일까요? 제조업 경기가 좋지 않으면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고용을 줄이게 됩니다. 다음 차례는 고용입니다. 제조업 침체는 당연히 고용 침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용을 나타내는 경제 지표는 뭐가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당연히 실업률을 생각할 거라 봅니다. 실업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매월 첫째 주 금요일 미국 노동부에서는 고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기 이틀 전 수요일에는 ADP사에서 비농업 부문 민간 고용서를 발표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ADP사의 민간 고용서는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에 선행적인 성격을 띠고 있지만 그 결과는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에서 ADP는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이라는 회사로서 그냥 회사 이름입니다.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러한 지표는 ADP사에서 매월 약 40만 개 미국 사업체에서 수천만 명의 노동자들에게 발행하는 급여 정보를 수집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농업 부문을 제외하고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대부분 업종에 대한 고용 상황을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9월 ADP 전미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9월 민간 부문 신규 고용 증가는 13만 5천 명을 기록하였습니다. 시장 전망치인 12만 5천 명을 웃돌았지만 지난달인 15만 7천 명보다 감소하였습니다. 게다가 지난달 8월 신규 고용 수치가 19만 5천 명에서 15만 7천 명으로 하향 조정되었다는 것도 시장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최근 3개월 민간 신규 고용 평균은 14만 5천 명 증가를 보여줬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21만 4천 명에 비하면 30% 정도 줄었습니다. 고용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게 바로 보이시죠? 화요일 밤 ISM의 제조업 PMI가 최근 10년 동안 최저치로 떨어진 뒤에 발표된 고용 지표로 악재를 2번 연속 얻어맞은 꼴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ADP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와 미국 나스닥 지수는 어떤 관계가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위쪽이 미국 나스닥 지수 월봉 차트이고 아래쪽은 ADP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변화입니다. 나스닥 지수가 고점을 형성했던 2007년 10월에 이미 신규 고용 변화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07년 8월부터 신규 고용은 마이너스를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고용이 본격적으로 마이너스를 보여줬던 2008년 8월에는 이미 주가는 반토막이 난 이유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고용 지표는 어느 정도 주가에 선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면 우리는 주가가 어느 정도 고점에 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은 어떨까요? 지금 미국의 고용 상태는 적당히 좋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신규 고용 상태는 악화되고 있지만 마이너스를 보여주는 수준은 아닙니다. 경기 침체의 3단계는 제조업 침체, 고용 침체, 소비 침체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조업 침체는 확실히 보이고 있고 이런 침체의 기운이 고용 시장으로 조금씩 번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침체의 기운이 고용 시장을 장악하고 미국이 자랑하는 소비 시장마저 장악해버리면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소비 관련 경제 지표도 체크해 드렸었죠.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국 소매 판매 증가율은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여전히 플러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 둔화되는 흐름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몇 달째 지금 소매 판매 증가율이 1%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것은 모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하여 제조업 침체가 보이고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미국이 자랑하는 소비 시장도 장담할 수 없을 거라 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줄어들어 이제는 10%에 불과하고 90%를 차지하는 서비스업은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서비스업 PMI를 보면 여전히 50 이상 확장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50 이상은 유지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 50에 점점 근접하고 있는 게 보이시나요?
이러한 제조업 침체가 점점 미국 서비스업 산업까지 스며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절대 따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 제조업 침체의 근본적인 원인은 미중 무역 전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월 10일에 예정된 미중 고위급 회담에서 어느 정도 스몰 딜이라도 나와야겠죠. 트럼프 탄핵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어떻게든 조그마한 성과라도 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모두 트럼프 대통령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그의 의도라고요? 블랙 채널 구독자님들은 잘 아실 거라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위해 제로 금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제로 금리가 공짜로 얻어질까요? 금리 인하를 위해서 어느 정도 경기 침체는 각오해야 합니다. 당연히 소비와 서비스업 침체까지는 트럼프 대통령도 원치 않을 거라 봅니다. 지금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 10월 말 연준회의 때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까지 봤을 때 파월 연준 의장을 압박하는데 성공했다고 봅니다. 지금 금리 인하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연준 의장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연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과연 미국의 기준금리는 0%까지 떨어질 수 있을까요?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직 미국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제조업 지수만 침체로 돌아섰을 뿐 고용지표, 서비스업 관련 지수, 소비지수는 여전히 굳건합니다. 이 정도로 경제 위기를 논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2008년 경제 위기는 미국 부동산 시장에 버블이 터지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 버블의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제 위기보다는 이러한 제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 연준에서 어떤 통화 정책을 펼칠지를 지켜봐야겠죠. 이미 9월 연준회의 때 양적 완화라는 말은 나왔습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를 어떤 규모로 실시할지, 그리고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내릴지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우리는 투자 방향을 잘 정하면 됩니다. 앞으로 열릴 연준회의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제 공은 연준에게 던져졌습니다. 영상 초창기부터 저는 여러 가지 투자 자산의 방향에 대해 저의 사견을 듬뿍 담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 좋게도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드릴 테니 구독자 여러분들은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얼른 눌러주세요. 빠른 구독만이 여러분의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잠시만요. 끝난 게 아닙니다. 뉴스 하나만 더 공유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치 못한 변수가 하나 더 발생했습니다. 방아쇠는 WTO 세계무역기구가 당겼습니다. EU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했다는 판정을 내리면서 미국에게 연간 75억 달러 규모의 EU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승인했습니다. 지금 안 그래도 관세 부과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옳거니 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10월 18일을 기점으로 EU로부터 수입하는 항공기의 10%, 농산물과 공산품을 포함한 다른 제품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EU는 보복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도 점점 격화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겠죠. 11월 13일까지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날은 중요합니다. 유럽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날의 결정에 따라 세계 증시는 한 차례 흔들릴 거라 봅니다. 자세한 증시 분석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